한국 경제, 일본보다 일정하게 하락. 성장률이 추락하고 2에서 3%대의 저성장에 머물러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고 고정하는 저성장 고책화, 한국 경제가 놓여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문재인 정권 초반까지 연간 성장률이 2%대 후반 3%로 제자리 걸음한 것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은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통해 진정한 성장 능력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명백한 성장률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2014년부터 초이노미쿠스라는 이름하에 실시된 주택건설 부양을 포함한 강력한 부양 정책이 명백한 성장률을 진짜 성장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가 GDP의 6%를 초과 예외 상황이 5에서 6년간 지속 연간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힘으로 작용했다. 결국 인위적인 경기 부양과 임시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착시 효과를 제거하면 한국의 실제 성장 능력은 2%대 후반 3%로 고정하는 것보다 5년 1% 하락의 법칙에 의해 급락하고 현재의 1%대 중반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고도 성장을 경험한 후 50년 이상 성장 급락을 경험한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도 장기 성장률이 2에서 3% 국계보다는 0%대 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특히 일본은 80년대 후반의 경기 부양으로 4%대의 장기 성장률에 고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성장률이 0%대로 급락했다. 한국은 법칙에 의해 훨씬 더 일정한 성장 급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이 0%까지 하락할 개연성은 이들 국가에 비해 낮지 않다. 요컨대 한국 경제는 혁명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2에서 3%대의 저성장 고착화보다는 0%대의 성장 급락을 맞을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말 우려되는 것은 저성장 고착화가 아니라 저성장 아래로 추락이다. 칼럼 한국 경제 25년간 저성장의 내리막 일본처럼 되어 있다. 지난 25년간 한국의 거시 경제의 길을 결정지어온 강력한 경제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생명력이 강하고 2003년 중증급 성호흡기 증후군 사즈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머즈 등의 감염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발발 전후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도철도 없는 충격이 침착한 후에도 이 법칙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칙이 바로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연간 성장률의 10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거의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 성장률은 단기 변동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정한 성장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의 진정한 성장 능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무런 경제 법칙은 정권의 이념 성향보다 강력하다. 보수 정권 또는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정권마다 장기 성장률이 1%포인트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의 6%대에서 김대중 정권은 5%대로 노무현 정권은 4%대로 이명박 정권은 3%대에 하락했다. 이 법칙에 의해 추정한 장기 성장률은 박근혜 정권에서 2%대로 하락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1%대에 진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1~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 경험적 법칙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마비시킨다. 과거 정권이 취한 어떤 경기 부양책과는 별개로 작동해왔다. 30년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9%에 달하는 강력한 투자 부양책을 사용하여 건설 투자도 GDP 대비 14% 이상을 유지했다. 20년간 한국은행도 실질 금리 평균이 0.7%에 불과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률은 법칙에 따라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왔다. 차기 정권에서 0%대 성장 우려. 지금 한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거시 경제의 미래 예측은 당연히 지난 25년간 한국 경제를 좌우해왔다. 5년 1% 하락 법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감속 없는 하락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미끄럼틀처럼 일직선으로 급락하는 경향의 장기 성장률은 실질적 성장 능력 추정치가 된다. 매우 유감이지만 이 급락세가 유지된다면 차기 정권에서 장기 성장률 0%대 제로 성장 시대에 거의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성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 성장률 0%대 급락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신고전주의 성장 이론에 따르면 기계와 같은 물적 자본의 축적만의 성장을 의존 경제는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결국 투자에 멈추게 된다. 그 결과 성장이 멈추고 장기 성장률이 0%가 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등장한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의 내재된 지식과 기술을 뜻하는 인적 자본의 축적 속도가 점점 낙입 경우 0%로 급락이 감속 없이 일직선으로 일어날 수성도 있다. 결국 혁명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이 법칙을 저지하지 못하면 차기 정권 하에서 장기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하고 실물 경제 위기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간 성장률은 단기 변동 요인에 의해 20%의 확률로 추세적 장기 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값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장기 성장률이 0%에 진입하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질 위기가 20% 정도의 확률로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로 성장 시대에 몰입하면 특히 경쟁력을 잃은 한기 산업과 한국 기업 그리고 부도 기업이 급증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급격히 하락하고 청년, 장년 고용 문제가 동시에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전체의 평균 성장률 0%에 못 미치는 2천만에서 3천만 명의 국민은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소득 분배도 악화 수도 있다. 단기 부양은 금융위기 초래할 위험. 물론 괴로운 제로 성장의 도래를 차기 정권이 그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고 강력한 단기 부양책을 추진하면 제로 성장이 몇 년 늦어질 듯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기 부양에 의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불량 투자와 부실 채권의 누적이 가중되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커진다. 그 결과 위기가 발생 성장률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급락하면 0%대 장기 성장의 시기가 갑자기 도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위협적인 법칙이 30년간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는데 과거 정권이 경제 법칙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국민에게 알려 이 극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왔다는 것은 미스터리이다. 이 법칙에 대한 인식 부재 때문인지 이른바 747정책에서 7%의 성장률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정권도 있었지만 이 정권의 장기 성장률은 결국 3%대로 이전 정권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다른 정권도 공약한 높은 성장률과 상관없이 이전 정권보다 1포인트 하락한 장기 성장률을 성적표에 받은 점에서 같다. 경제 법칙이 정치 공약으로 이긴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한국 경제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감염이 아닌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급락 때문인 것으로 의인지해야 한다. 법칙에 따라 추세 장기 성장률 추정치가 이미 1% 중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단기적인 충격이 더해지면 마이너스 성장도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의 저지를 국가 정책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법칙에 따른 성장 급락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와 국민이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이 경험적 법칙을 깨는 수 있다. 단지 시간이 없다. 경기 부양만 1포인트 낮은 장기 성장률을 차기 정부에 인계하는 관행을 깨고 이 퇴화의 법칙을 깨는 정부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S51, 2일 3분기 1조원 적자. 한국 정유사의 악몽 시작. 2일 3분기 성적표를 받은 석유정제 기업의 충격이 크다. S51은 1, 3분기 영업에서 1조 73억 원, 약 9,3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증권업계의 예상 6천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훨씬 컸다. 분기 1조 원대의 적자는 1976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700억 원이었다. 매출은 소폭 감소에 그쳤지만 원유 하락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회사의 1, 3분기 매출액은 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9일 SK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6일 GS 칼텍스는 다음 달 둘째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한국 정유사 4사를 합해 1, 3분기 적자가 총 3조 -4조 원, 석유 정제 부문 기준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내계사는 올해 1, 3분기가 최악의 실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 업계의 매출 중 수출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출이 대폭 축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석유 제품 수출은 28억 4,800만 달러였다. 전년 동기 36억 400만 달러, 대비 7억 5,600만 달러 감소했다. 올해 들어 월간 석유 제품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1월 30억 1,400만 달러, 2월은 29억 2,500만 달러였다. 석유 제품의 수요 감소는 쉽게 해결되지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확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과 이동 제한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넘치는 원유 재고를 저장하는 시설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유 부문이 어려울 때 화학 및 윤활유 부문이 지탱하고 적자 폭을 줄였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에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은 지난달 셋째 주 배럴당 마이너스 1.9달러 이후 6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팔수록 손실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순신 최고의 투자증권이 안나연구원은 마이너스 상태의 정제 마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를 선도하는 SK에너지를 포함한 정유 내계사는 공장 가동률을 기존의 70에서 80%로 인하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소비 패턴을 보면 석유정제 공장의 가동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계 내계사는 사우디 등 산유국의 원유 감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하루 원유 생산량을 기존의 1,200만 배럴에서 850만 배럴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1일부터 예정하고 있던 감산 일정을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선 원장은 하반기부터는 국제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며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배럴당 38달러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시장, 한국의 사스 대응안이 한 미국과 다른 한국이 표준이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은 아니 한 미국과 다르다로 미국과 유럽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신형 폐렴 지원을 공식 석상에서 폄하했다. 27일 서울 중국 페로무타와에서 열린 위 컨퍼런스 유행성화 동아시아에 참가했다. 박 시장은 이날 마지막 발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청중 앞에 섰다. 박 시장은 사스의 대응에 대해 미국, 유럽이 미숙했다며 한국의 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한국 정부의 신형 폐렴에 대응해 언급, 사스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이 세계 표준 도시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통합, 혁신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한국은 이날 감염자가 발생한 미국의 지도자의 아니 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다. 우리 시민들은 이동 제한이 실시되는 전날 파티를 열자는 프랑스 젊은이들과도 달랐다고 비교했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가 서양 선진국을 동경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은 신속한 진단을 통해 누구나 공정한 치료를 무상으로 받는 나라라고 말했다. 미국은 상상할 진료비에서 치료를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하루에 최대 630명이 사망하는 뉴욕에 비해 서울시는 모든 기간 총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했다. 박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사스 대응의 실패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상식이라고 믿어온 규칙을 전부 부정 재배치되고 있다며 사스에 의해 경고했다 서양 개념의 벽에 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사스 사태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고려대 대학 환경의학과 연구소의 박희스 교수, 정치외교학부 정재호 교수 등 보건 분야와 국제 정치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